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의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4년도에 있었던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에 2교시 두 번째 교과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의 기출문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은 일반적으로 시험 보시는 분들이 사회복지 실천 인행사 또 사회복지 실천론, 실천 기술론 다들 어느 정도 마음이 좀 편하다고 이렇게 보는 것인데 그래도 시험용 문장을 분석해서 좀 더 불안감을 좀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26번에 보시면, 자, 교재 26번입니다. 26번에 보시면 문제 해결 모델의 개입 기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문제 해결 모델은 1957년에 펄먼 여사가 진단주의를 기반으로 해서 기능주의를 가미한 실천 모형입니다. 다시 말해서 처음에는 그 말이 뭐냐면 처음에는 워커 중심으로 이끌어가다가 점차 워커의 역할 비중을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클라이언트의 당면 문제를 클라이언트 스스로 해결해 갈 수 있도록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기법으로 제시하는 것. 또 진단주의와 기능주의의 이론 갈등을 마감진 것을 우리가 문제 해결 모형이라고 합니다. 클라이언트의 동기부여를 위해 자하 방어 기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자하 방어 기제란 말은 정신역동 이론에서 나오는 거죠. 정신역동 이론에서 나온 겁니다. 이 문제 해결 모델에서는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 능력의 향상을 위한 개입을 하게 됩니다. 동기화가 아니라 문제 해결 능력의 향상에 초점을 두는 거죠. 틀린 거죠? 문제를 위험으로 보지 않고 도전으로 인식하도록 돕는다. 클라이언트가 선택한 대안을 스스로 모니터링하도록 돕는다. 변화의 동기나 의지가 약한 클라이언트에게는 적합하지 않다. 문제 해결의 초점은 능력의 강화이다. 어제는 뭐 동기부여니 자아방어 기제니 이것은 정신역동 모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27번에 보시면 해결 중심 모델의 질문 유형의 대처 질문에 해당하는 것은 해결 중심 모델 또는 해결 중심 단기 치료 모델에 보면은 거기는 유별나게 질문을 강조하는데 그 질문에는 면담 전 변화에 관한 질문, 또 대처 질문, 예의 질문, 기적 질문, 척도 질문, 관계성 질문 등등의 많은 질문이란 단어가 2개 이상 나오면 해결 중심 단기 치료 모델이 되겠는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때는 어떤 상황인가요?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때 이건 예의 질문이 되겠고 문제가 해결되면 당신의 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기적 질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더 나빠지지 않고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이건 대처 질문. 치료를 받았을 때 스트레스 수준이 10점이라고 하고 스트레스가 완전히 해소된 상태를 0점이라고 한다면 당신의 스트레스 상태는 몇 점인가요? 이건 척도 질문. 간밤에 기적이 일어나 걱정했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한다면 당신은 무엇을 보고 기적이 일어난 것을 알 수 있을까요? 기적 질문. 자, 여기 문제는 대처 질문. 답은 3번이 되겠어요. 정신역동 모델의 개입 기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신역동 모델 거기에 보면은 뭐 직면, 훈습, 자유연상, 해석, 꿈의 분석. 정신역동 이론의 개입 기법으로서는 전이나 역전이, 그리고 자유연상, 꿈의 해석, 전이의 분석 또는 훈습 등이 있습니다. 직면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의 기법으로 쓰고 있습니다만 핵심이 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 설사 직면을 쓴다고 하더라도 핵심이 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초점화 기법이라고 합니다. 직면이라고 하는 것은 불일치, 직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언행의 불일치라든지 전후 진술의 불일치를 말하자면 직시해 줌으로써 클라이언트 스스로를 직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적해 주는 것을 직면이라고 합니다. 거기 보면은 핵심이 되는 문제에 초점을 내는 초점화 기법인데 어떤 그래도 정신역동 모델에서는 언급하지 않는 제 다른 실천 기법입니다. 2번의 훈습, 3번의 자유연상, 4번의 해석, 5번의 꿈의 분석 또는 전이 또는 역전이 이런 것들이 정신역동에서 나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어요. 다음에 29번에 보시면 인지 왜곡을 가져오는 자동적 사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먼저 인지 왜곡이라든지 자동적 사고란 말이 나오면 아론백의 인지행동 치료가 되겠어요. 아론백의 인지행동 치료는 문제 발생의 원인은 잘못된 인지, 사고로부터 야기된 것이다. 바로 이 잘못된 인지, 잘못된 사고, 그중에 특히 정보 처리 과정상의 잘못된 인지적 오류로 발생하는 것이다.
바로 이 인지적 오류가 잘못된 인지구조 스키마를 만들게 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잘못된 자동적 사고를 야기해서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인지, 특히 정보 처리 과정상에 나와 있는 인지적 오류만 바로잡아줄 수 있다면 잘못된 스키마도 바로잡아지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잘못된 자동적 사고도 바로잡히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론백의 인지적 오류 치료가 되겠습니다. 자, 아론백. 자동적 스키마, 말하자면 잘못된 인지구조나 잘못된 자동적 사고를 가져오는 인지적 오류에는 여기에는 과잉 일반화 또는 지나친 일반화라고 그러죠. 과잉 일반화. 또 그러면 선택적 추상화. 선택적 추상화. 또 그러면 증거도 없으면서 임의적 추론. 또 그러면 개인화. 사적으로 돌리기죠. 내 탓으로 돌리기. 사적으로 돌리기. 사적으로 돌리기. 또 그러면 흑백 논리. 또 그러면 그런가 하면 뭐 과잉, 과대평가나 과대평가 또는 과소평가. 자, 이런 등을 아론백은 정보 처리 과정에서 흔히 나타나는 인지적 오류라고 그랬습니다. 이것만 바로잡을 수 있다면 문제는 풀어줄 수 있다. 잘못된 스키마도 바로잡히고 잘못된 자동적 사고도 바로잡힌다. 자, 이분법적 사고. 최고가 아니면 모두 실패자야. 이거 극단적 이분법적 사고. 선택적 요약, 선택적 추론. 선생님은 나를 미워하니까 성적도 나쁘게 할 거야. 자, 이것을 인지 영역으로 설명한다면 이게 바로 증거도 없으면서 선생님 원죄도를 나쁘게 보는 거야. 이무적 추론이라고 정의적 측면으로 표현한다면 이것을 투사라고 합니다. 남 탓으로 돌리기. 이무적 추론, 내가 너무 뚱뚱해서 사람들이 다 나만 쳐다보는 것 같아. 증거도 없으면서 그렇다고 혼자 스트레스를 받아요. 개인화, 내가 신고만 빨리 했어도 사적으로 돌리기. 사적으로 돌리기. 세월호 사건으로 거기에서 많은 사람을 구했던 의인 그분이 자살도 여러 번 실시하고 뭐냐면 시도하고 막 이렇게 됐거든요. 그분의 말이 내가 조금만 더 힘을 썼더라면, 내가 조금만 서둘렀더라면 몇 명을 더 구했을 수 있는 그런 뭐 죄책감이 이렇게 시달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다 내 탓으로 돌리기, 사적으로 돌리기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과잉 일반화. 내가 너무 못생겨서 남자친구가 떠났으니 결혼도 하기 어렵겠지. 하나의 사건을 그냥 너무 크게 확대를 하는 이런. 답은 2번이 되겠어요. 다음에 30번에 보시면 초등학교 2학년 철수가 몇 개월 동안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외톨이로 지나는 문제로 학교 사회복지사에게 의뢰되었다. 적용 가능한 실천 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행동수정 모델. 행동수정 모델은 그야말로 강화를 통해서 바람직한 행동은 더욱더 활성화시키고 체벌 등이나 벌을 통해서 바람직한 모당은 혐오적 자극은 더욱더 많이 주어서 잘못된 행동은 치유하는 건데 역할 연습을 하도록 한다. 아주 시연이나 역할 연습 좋습니다. 행동수정 모델. 인지행동 모델은 결국에 문제 발생의 원인은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거니까 당연히 잘못된 생각은 잘못된 생각만 바로잡아줄 수 있다면 문제행동은 치유될 수 있다. 부정적인 생각을 변화시키고 다음에 기억번이 맞으면 디귿번이 맞고 기억번이 틀리면 디귿번이 틀린다고 그랬죠. 자, 기억번 맞습니다. 거기 보면 당연히 디귿번은 맞겠죠. 심리사회 모델, 철수의 성장 과정에서 형성된 가족관계 양상을 파악한다. 심리사회 모델은 환경 속의 인간, 상황 속의 인간 그렇게 해서 성장 과정에서 형성된 가족관계 양상을 파악한다. 그래서 이 심리사회 모델은 결국에 클라이언트의 성격 구조도 파악하고 동시에 생활사도 분석해서 자아와 환경, 사회환경의 자아의 환경, 사회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바로 심리사회 모델의 관점이 되겠는데 자 좋습니다. 어떤 기억번이 맞았던 게 디귿번을 임상실험이 아니기 때문에 또 놔두고 해결중심 모델, 철수가 수행해야 할 행동과제를 둔다. 뭐 30번은 다 맞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주고 해설 참수하시면 됩니다. 자, 31번으로 넘어가세요. 31번에 보시면 심리사회 모델의 주요 기술이 아닌 것은 자, 심리사회 모델에는 직접
영양주기, 지시하기 기법도 있고 받쳐주기 기법, 지지하기 기법도 있고 또 그러면 환기법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탐색, 기술, 환기법 또는 탐색, 묘사, 환기법도 있고 발달적 고찰도 있고 상황, 역동 고찰도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뭐 유형 역동 고찰도 있고 또 환경 조성, 조정하기와 같은 간접적 개입 기법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도 있는데 거기 탐색, 기술, 환기법 한번 적어봐야 되겠죠. 심리, 사회 모델의 기법을 보면 지시하기 기법, 직접 영향 주기 기법, 지지하기 기법, 이것은 뭐 받쳐주기 기법, 또 환기법이나 정화법, 탐색, 기술, 탐색, 기술, 환기법, 탐색 묘사라고도 하지요. 또 그런가 하면은 발달적 고찰, 유형 역동 고찰, 유형 역동성 고찰. 또 그러면 환경에 대한 인간 상황 고찰, 인간 상황 고찰. 자, 이런 것도 모두 직접적 개입의 기법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환경 조성하기, 환경 조성. 이건 간접적 개입 기법이지요. 그 외에도 뭐 심리사회 모델로 홀리스가 제시한 걸로 설명해 본다면 그 외에도 이런 간접적 개입, 환경 조성 말고도 구체적 서비스의 제공이나 의뢰도 들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모두 우리가 직접적 개입, 환경 조성은 간접적 개입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32번에 보시면 인파워먼트 모델의 실천 단계 중 발견 단계의 과업으로 옳은 것은? 자, 인파워먼트 모델. 인파워먼트 모델은 대화 단계, 그리고 발견 단계, 그리고 발전 단계, 발전 단계 또는 발달 단계. 이렇게 큰 세 개로 나누고 세부 각각의 단계마다 과업을 보면 한번 적어보세요. 함께 작업하기 준비, 함께 작업하기 준비. 그냥 대화 단계에서는 협력 작업, 협력 준비하기. 워커와 클라이언트의 또는 집단 구성원들 사이에 구성원들 사이에 워커와 클라이언트 사이에 협력 준비하기. 그다음에 파트너십 형성. 협력적 관계 형성이죠. 파트너십 형성도 초기 대화 단계고, 세 번째 도전 탐색을 하고,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강점을 구체화하고, 클라이언트의 강점을 구체화하고, 그리고 방향 설정. 자, 이런 5개의 과업은 대화 단계의 과업이라고 이렇게 한번 풀어보지 마시고 한번 적어보셔야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발견 단계가 되겠는데, 자원 체계 탐색. 자원이나 체계를 탐색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원 능력 분석. 자원이나 능력을 분석합니다. 그리고 해결점 형성. 해결점 형성이라는 해결점 형성. 자, 이렇게 세 가지는 발견 단계. 자원 탐색, 자원 체계는
여기 지원체계. 거기에 보면 지원체계 분석. 지원체계 분석, 다음에 자원, 능력 분석, 그리고 해결점 형성, 그리고 발달 단계 같은 자원 활성화. 자원 활성화. 발달 단계에서는 자원 활성화, 그리고 기회 확대. 기회 확대, 성공 인정. 기회 확대, 성공 인정. 그리고 달성 통합. 자, 이와 같은 것들은 발달 단계의 과업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 우리가 볼 때는, 크게 볼 적에는 이렇게 대화 단계, 발견 단계, 그리고 발달 단계로 설명하지만 각각의 단계마다 과업으로서 이렇게 5개, 3개, 4개가 있다. 양이 많지만 한 번쯤은 적어보셔야 좀 마음이 편하시리라고 봅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3번에 보시면 위기개입 모델에서 개입 단계에 해당하는 것은, 위기개입 모델에서 개입 단계. 자, 위기개입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준비 단계를 거쳐 사정 단계, 계획 단계, 어쨌든 사정 다음에 계획, 그리고 개입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개입 단계에 해당되는 것은 위기와 선행 사건을 이해하는 것은, 위기와 선행 사건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뭐 사정 단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부정적 감정의 표현, 부정적 감정의 표현. 바로 이것이 개입 단계가 되어서. 그래서 이 위기 개입 모델이라는 것은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고 긍정적 자아상을 갖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게 되는데, 위기 발생 직후에 사회복지사가 아주 신속하게,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털어내고, 그리고 긍정적 자아상을 갖도록 이렇게 이끌어가는 건데, 부정적 감정의 표현 지치. 그다음에 과거의 문제 경험과 대처 기술 평가, 과거에 대한 어떤 것이나 평가, 상황 파악이나 평가, 또는 경험에 대한 평가, 장단점 평가, 이것은 개입 단계가 되겠어요. 지적자원 분석, 지적자원 분석이라는 것도 지적자원 분석. 자, 지적자원을 분석하는 것은, 이것은 사정 단계가 될 것이고, 자해 위험성 파악, 자해 위험성 파악도 이것은 사정 단계가 되겠어. 문제점과 더불어서 자원, 문제점, 자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적 자원이나 5번과 같은 문제점까지 파악하는 것은 사정 단계가 되겠어요. 여기서는 위기개입 모델의 개입 단계는 부정적 감정 표현하기. 그래서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자신의 위기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도록 하고, 부정적 감정을 털어내도록 하고, 대처 기제를 탐색하도록 하고, 그리고 위기는 발생했지만 다시 활동 재개하도록 하고, 바로 이런 것이 바로 개입 단계의 기법이라고 합니다. 좀 이론 강의 때는 강의하지 않았던 것을 좀 난이도 있게 출제를 했네요. 34번에 보시면 과정기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에서 기록이 나와 있는데, 기록에는 문제중심 기록, 문제중심 기록을 해서 문제중심 기록, 소프 기법도 받고, 요약 기록, 압축 기록도 받고, 그런가 하면 과정중심 기록. 과정중심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일련의 실천 과정을 워커와 클라이언트 간의 대화 내용만 적는 것이 아니라 비언어적 전달 매체까지도 상세히 기술하면서, 동시에 워커와 클라이언트의 문답 과정에서 그때그때 느껴지는 사회복지사의 판단이나 해석이나 이런 것까지도 상세히 꼼꼼히 적어서 기록하는 것을 과정중심 기록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문답체만 간결히 정도하면 이야기체 기록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매 순간순간마다의 판단이나 해석도 적고 비언어적 전달 매체까지도 다 기록하는 것은 과정기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슈퍼비전이나 또는 교육 또는 실습 자료로서 아주 유용한 기능을 하는 것을 과정기록이라고 합니다. 문제를 목록화하는 것은 문제중심 기록, 시간 및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인 것은 압축 기록, 요약 기록, 복지 실습이나 교육 수단을 위한 것은 과정 기록, 또 클라이언트의 면담 내용을 요약체로 기록하는 것은 압축 기록, 면담에 대하여 클라이언트가 분석한 내용을 기록한다. 클라이언트가 분석한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사가 분석한 내용을 기록합니다. 사회복지사가.
답은 3번이 되겠어요. 35번에 보시면 집단을 대상으로 한 사회기술훈련에서 사용되는 방법을 모두 고른 것은 역할 연습, 시연, 모델링, 직접적 지시. 사회기술 훈련에는 뭐 이것만 있겠습니까? 뭐 주의 집중하는 기술도 있고 표현을 하도록 하는 기술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은 뭐 조언이나 교육을 하든 여기 집단 대상의 사회기술 훈련에는 그 종류가 뭐 아주 다양해서 뭐 이런 등 여긴 전부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36번에 보시면 집단 응집력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집단 응집력 향상, 집단 성원으로서 책임감을 강조한다, 집단 토의와 프로그램 활동을 활용한다, 집단 성원 간 경쟁적 관계, 뭐 답은 3번이군요. 집단 응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친밀 관계가 형성되도록 이렇게 조성을 해야 되겠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7번에 보시면 치료 집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우리가 집단을 구분할 적에 목적에 따라서 자연 집단과 형성 집단을 나누는데, 형성 집단은 의도를 가지고 만든 집단이죠. 근데 그 의도를 어디에 두느냐를 가지고 집단 과업 완수의 목적을 두는 과업 집단과 집단 구성은 문제 해결이나 욕구 충족에 초점을 두는 치료 집단으로 나눠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치료 집단에는 지지 집단, 교육 집단, 성장 집단, 교육 집단, 또 사회화 집단, 치유 집단 등으로 이렇게 우리가 나눠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치료 집단 크게 나오죠. 자기 표출의 정도가 높은 편이다. 자기 표출의 정도가 높은 것은 치료 집단 중에서도 특히 지지 집단을 말하죠. 정서적 개인적 문제를 가진 성원들로 구성된다. 행동 변화 및 재화의 목표로 한다. 행동 변화 및 재화를 목표로 하는 것은 이건 치료 집단 중에 치유 집단을 말하는 것이고, 집단 지도자는 권위적 인물의 역할을 수행한다. 다 좋습니다. 다 좋군요. 뭐 여기 치료 집단의 설명 모두거든 다 이것도 모두가 맞는 것이 되겠습니다. 뭐 서비스 문제가 많이 나왔군요. 다음에 우리가 38페이지를 넘으세요. 38페이지. 자, 38페이지를 보시면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집단의 치료 요인은 얄름이 제시한 집단의 치료 효과가 쭉 나와 있는데, 집단 성원은 상호 간 유사한 걱정을 공유함으로써 다른 사람도 비슷한 문제를 겪는다는 것을 발견하고 안도감을 얻게 된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일반화 또는 보편성이라고 합니다. 얄름이 제시한 집단의 치료적 요인 보면 이타주의, 서로의 문제를 서로 위로하면서 위안도 주고 위안을 받는 이타주의. 또 그러면 10번에 희망주기. 또 그러면서 3번에 있는 집단 응집력, 5번에 감정의 정화를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집단의 가족적 성격으로 인해서 자신의 가족 갈등을 좀 떨어져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1차 가족 집단의 교정적 반독 발달. 또 결국에 인생의 궁극적 책임자는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거기 실존적 요인 뭐 등등등. 자, 이런 것들이 얄름이 제시한 건데, 이와 같이 나 같은 문제가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보편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위안을 얻고 하는 것을 일반화 또는 보편성이라고 합니다. 답은 2번이 되겠어요. 39번에 보시면 집단 성원 간 갈등이나 상반되는 관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사회복지사의 역할. 갈등 조정의 역할을 뭐라고 한다? 중재자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답은 4번이죠. 중개자의 역할은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자원이나 체계를 연결해주는 소개, 알선, 안내 같은 단어를 쓰는 것이고, 여기에서 갈등이나 어떠한 상반되는 것을 조정해주는 것은 중재자라고 합니다. 중재자. 답은 4번이 되겠어요. 40번에 보시면 가정폭력 행위자 수강명령 프로그램의 초기 단계에서 사회복지사가 수행해야 하는 주요 역할은, 지금 제목은 가정폭력 행위자 수강명령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쨌든 그 수강명령은 집단 활동에서 초기 단계에서 집단 규칙 수립하기, 집단 의존성 감소시키기. 2번은 좀 그렇고, 집단의 목적 설명하기, 집단 성원의 역할 명확히 하기. 이건 중간 단계에 서는 거죠. 탐색 및 시험 단계 정도에 서는 것이지, 이건 뭐 초기
접수 단계나 오리엔테이션 단계에서 할 것이 아닙니다. 집단 성원의 저항과 불안 다루기. 답은 뭐 4번이 되겠고 2번이 함정으로 나왔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1번에 보시면 병리 후 치료보다 사회심리적 기능 향상에 초점을 두는 집단이에요. 사회심리적 기능 향상. 사회심리적 기능 향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성장 집단을 가지고 설명할 수가 있는데 성장 집단, 은퇴 준비 노인 집단, 청소년을 위한 가치 명료화 집단, 여성을 위한 의식 고양 집단, 부부를 위한 참 만남 집단. 애매하면서도 자 이것은 모두가 다 이런 사회심리적 기능 향상에 초점을 둘 수 있는 치료 집단의 개념으로 볼 수가 있고 그중에 특히 어떤 병리적 측면의 치료보다는 이르기 때문에 성장 집단의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어요. 42번에 보시면 다음 설명에 해당되는 집단 사정도구는 집단 성원 간 관심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각 성원에 대한 호감도를 1점, 싫어함부터 5점, 좋아함까지 평가를 한다. 자, 집단 간 거리감, 집단 구성원 간의 거리감을 측정하는 것은 소시오메트리라고 합니다. 소시오메트리. 만약에 집단 간, 집단 구성관이 아니라 집단 간 사회적 거리감을 척도하는 것은 바로 이거는 보가더스 사회감 거리 척도라고 그랬죠. 그건 집단 간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집단 내 집단 구성간. 집단 내 집단 구성 간 거리감을 측정하는 것은 소시오메트리라고 합니다. 그걸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은 그 결과물로 그림으로 그려놓은 소시오그램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걸 행렬표로 만들어 놓은 것은 소시오매트릭스라고 합니다. 여기는 묘하게 함등을 좀 기분 좋지 않게 소시오그램을 집어넣습니다만 도구라고 하니까 소시오메트리 그러나 썩 아름다운 문제는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어요. 사회성 측정법. 소시오그램은 그림으로 사회성 측정도 이렇게 하는데 뭐 초록이 동색이어서 문제는 다소 이유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43번에 보시면 부부 상담에서 부인이 성장기에 겪었던 생애 경험을 파악할 때 사용한 이건 쉬운 거죠. 우리가 가계 사정도구를 보면 수직적 탐색도구로 가계 도도도구 2, 3세대에 걸친 또는 몇 대에 걸친 가계의 내력을 통해서 클라이언트에 미친 영향을 보는 것은 가계도가 있고 가계의 구성원이 또는 가족 자체가 특정 시기에 어떤 경험을 했었는가를 가지고 분석하는 것은 생활력 도표라고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원가적 척도도 있죠. 수직적 탐색 도구입니다. 그에 비해서 생태도나 사회적 관계망 지도나 소시오메트리나 이런 것들은 수평적 탐색 도구죠. 자, 여기는 부인이 특정 시기에 어떠한 경험을 했는지를 알아보고 싶은 것은 생활력 도표를 통해서 가족 생활력표가 있군요. 답은 4번이 되겠어요. 44번에 보시면 순환적 인과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순환적 인과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 구성원들 내 어떠한 구성원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 여파는 가족 전체의 파급 효과를 가져오고 파문 효과라고 합니다. 물결 효과. 그 전체의 변화는 또 다른 구성원 하나하나에 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서로 주고받는 이런 연관을 가져서 파장을 크게 만든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바로 이제 이게 순환적 인과성인데 파문 효과, 리플 이펙트와 관련이 있다. 체계적 관점에서 악순환적 연쇄고리를 파악한다. 문제의 유연화를 위하여 사용하는 개념이다. 문제의 유연화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이야기체 모델에서 소위 치료, 특히 가족 치료에도 이야기체 모델에서 사용하는 건데 문제를 끄집어낸다. 이건 순환적인 문제를 끄집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의 문제가 미치는 파장 효과를 바라보는 거거든요. 자, 틀린 거고 문제의 원인보다는 현재의 상호적 인과관계, 주고받는 내가 원인관계로서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전체의 파장을 일으키고 또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나에게 더 큰 또 다른 문제를 이야기하고 하는 것을 살펴본다. 문제를 일으킨 성원 또는 다른 성원의 변화를 통해 가족의 역기능적 문제가 해결된다. 자, 좋습니다. 자, 여기는 초점이 달라졌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5번으로 넘어갑니다. 45번에 보시면 현대 가족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기 퇴직이 드러나면서 빈둥지 시기가 빨리 온다. 그렇습니다. 조기 퇴직,
요즘 50 넘어도 직장 다닌다 그러면 뭐 아주 영웅이다 뭐 이런 소리까지 나올 정도로 장년 실업 참 심각합니다. 평균 수명 연장으로 가족의 생애 주기가 길어진다. 그렇습니다. 평균 수명이 벌써 기대 수명 84세를 넘어서 86세까지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연사로 온다면 이미 90줄. 지금 현대 노인분들의 그 수명이 그렇기 때문에 현재 50대에 있는 분들도 설명한다면 뭐 그분들은 당연히 90대. 지금 20대로 본다면 뭐 90대 중반까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청년 실업이 늘어나면서 자녀 독립 시기가 늦어졌다. 캥거루족이 증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미 초혼 연령이 32살을 넘어선 이 과정에서 많은 청년들이 바로 부모들과 결혼을 늦추면서 부모들과 같이 살게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50대에는 영원히 독립하지 못할 겁니다. 부모는 고령화를 통해서 봉양할 기간이 길어졌고 자녀들은 독립의 시기가 늦어져서 또 양육해야 될 시기가 또 많이 길어져 앞뒤로 늘어나서 결국에 이제는 부모의 독립이란 아마 요원한 일이 될 겁니다. 초혼 연령이 높아지면서 가족 형성 시점이 늦어진다. 단독 가구, 무자녀 가구가 증가하면서 비전통적 가족 유형이 늘어나고 있다. 다 맞지 않습니까? 함정이 있죠. 1번에 보면 조기퇴직이 늘어나면서 그렇습니다. 빈둥지 증후군, FTPS라고 하는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것은 어느 순간에 돌아봤더니 아무도 없고 혼자 앉아있는 아파트에 그때까지는 정체감의 위기를 갖는 것은 빈둥지 증후군인데 조기퇴직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는 그럴 생각할 시간 없다는 거죠. 비경제활동 인구 수준에 있던 많은 전업주부들이 정신없이 또 다른 삶의 현장을 찾아서 다녀야 되기 때문에 빈둥지 증후군이 올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아주 고약한 이런 그 문제를 냈네요. 답은 1번. 빈둥지 증후군이 빨라진다가 아니라 빈둥지 증후가 올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답은 1번입니다. 46번에 보시면 단일사례 설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일사례 설계는 사회복지조사론에서도 실천론에서도 실천기술론에서 다 이게 다뤄지는 문제가 되겠는데 단일사례 설계라는 것은 하나의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해서 끊임없는 개입과 개입의 반복을 통해서 개입의 효과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겁니다. 개입과 개입 처리를 반복할 수 있다. 사전 자료가 없는 경우 개입 이후에 기초전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그래서 사전 자료가 없는 경우, 다시 말해서 본래 상태가 무엇인지를 모를 때 통제 집단을 만들 수 없을 때 비교 집단을 만들 수 없을 때도 사용할 수가 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고 여러 개의 표적 행동에 대해 기초선을 설정할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 개 A, B, C, D, E A, B, C, D, E 설계도 있지 않습니까? 한 명 이상의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비교할 수도 있다. 복수 기초선 설계도 있습니다. 리 1번은 복수 기초선 설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다 좋고 47번에 보시면 가족 유형에 따른 가족원들의 과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혼가족, 요즘은 재혼가족이라고 하고 개부모가족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가족 내 관계의 재구성, 별거가족, 협력적 부모관계의 지속, 이혼가족, 가족원 상실에 따른 애도, 가족원 상실에 따른 애도, 그것도 풀어야 되겠지요. 다세대 가족, 하위체계 구성 및 조정, 한부모 가족, 이전 양부모 가족의 구조 강화. 자, 이것은 좀 논점이 흐려진 겁니다. 답은 5번이 되겠네요. 굳이 설명 없이 답은 5번입니다. 48번에 보시면 보현의 가족치료 기법의 적용 사례 옳은 것은 자, 보현의 다세대 가족치료, 보현의 다세대 가족치료. 특히 자아의 분할을 강조했던 가장 큰 위험으로 삼각관계를 두려워하고 그걸 해결하는 탈삼각화를 강조했던 자, 이게 되겠는데 재구성하기, 합류하기, 적응하기, 균형 깨트하기, 재구성하기 자, 이런 것들은 재구성하기와 같은 이런 기법들 재구성하기는 특히 이건 재구성하기는 전략적 기법에서 많이 쓰는데 재구성을 보통 재명명 또는 재규정이라고도 합니다. 전략적 가족치료에서 쓰는 기법이고 경계 만들기, 합류하기, 균형 깨트리기 뭐 이런 것들은 미누친 모델, 구조적 가족치료 모델에서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역설적 지시, 증상 처방이란 것은 전략적 가족치료에서 사용하는 것이 되겠고 탈삼각화, 보현의 다세대 가족치료 모델에서 사용하는 것이 되겠고 균형 깨트리기, 구조적 모델, 미누친 모델을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어요. 49번에 보시면
가족치를 위한 합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가족계 합류하기, 적응하기, 뭐 이런 합류하기 이런 미누친 모델, 구조적 가족치료 모델에 나오는 건데 좀 어렵게 나왔군요. 어쨌든 합류, join, 가족원과 나포 형성하기, 가족의 말투나 행동 따라하기. 어쨌든 사회복지사가 가족치를 위해서 합류하기 기법을 쓸 적에는 가족과 나포 형성하고 가족의 말투나 행동 따라하기. 이것도 나포 형성이 하는 기법이죠. 가족 간 상호작용, 맥락 이해하기. 가족의 역기능적 패턴 재구성하기. 가벼운 대화로 편안한 분위기 조성. 합류하기이기 때문에 4번이 가장 거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0번에 보시면 부인이나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자신의 방식을 강요하는 아버지로 인해 대화가 단절된 가족이 의뢰되었다. 타인을 무시하고 다다는 비난형 의사소통 유형을 가진 것으로 파악된 아버지의 의사소통 유형을 일치형으로 변화시키는 데 적합한 방법. 벌써 의사소통, 그 중에서도 5대 의사소통 중에 비난형 의사소통, 일치형 의사소통, 공격형 의사소통, 뭐 초이성형, 계산형 의사소통, 주의산만형 의사소통, 이런 의사소통을 가져온 것은 사티어, 경험적 가족치료입니다. 경험적 가족치료. 그럴 때 쓰는 것이 바로 이런, 그래서 바람직한 의사소통을 강조하는, 그 일치형 의사소통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사티어, 휘테커를 중심으로 하는 바로 경험적 가족치료 모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뭐 경험적, 답은 3번 경험적 접근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2014년도에 있었던 사회복지사 1급 2교시의 두 번째 교과 사회복지 실천론의 기출문제를 분석해 봤습니다. 어떻습니다? 아예 짜증나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 두세 문제는 없애버린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사회복지 실천론만으로도 다른 과목에 점수를 나눠줄 정도는 되겠습니다. 너무 어렵게 나가지 마시고 이렇게 마음 편하게 접근하시면 여러분 충분히 합격하십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